나중에 하겠다는 그 말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전화를 그렇게 귀찮다는 듯 끊어버린 저는 아마 평생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전화가 마지막 작별 인사인 줄 알았다면 제 세상은 달라졌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시간이 우리를 무한정 기다려줄 거라 착각하며 삽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48, 남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말하는 나이지만 건설 현장 소장이라는 직책은 저를 늘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곤 했죠. 하루에도 수백 통씩 쏟아지는 업무 전화, 자재비 상승에 따른 본사의 압박, 그리고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안전사고에 대한 강박까지. 제 머릿속엔 오직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고 없이 무사히 넘기느냐 하는 생존의 본능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신축 빌라 현장은 아침부터 비명이 터져 나올 만큼 엉망이었습니다. 레미콘 배차는 꼬여서 길가에 길게 늘어섰고 철근 인부들은 임금 체불 문제로 공구함에 걸터앉아 담배만 피워대고 있었죠. 공기를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에 제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먼지바람이 눈을 찔러 눈물인지 먼지인지 모를 것들이 뺨을 타고 흐르는 와중에 바지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세 글자, 우리 엄마였습니다. 저는 신경질적으로 통화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미 아침에 1번, 점심때 2번 전화를 피한 상태였죠. 어머니는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셨습니다. 하지만 독한 항암 치료를 견디지 못하겠다며 기어코 고향 집으로 내려가 계셨기에 저는 자식된 도리로 전화를 받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죽음이라는 무거운 단어가 제 치열한 일상을 침범하는 게 두려워 비겁하게 도망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현장의 소음은 점점 커졌습니다. 인부 하나가 기어코 소리를 지르며 제 작업복 깃을 잡으려 들었죠. 그 아수라장 속에서 휴대폰은 다시 한번 몸부림치듯 울렸습니다. 4번째 전화였습니다. 저는 거칠게 안전모를 벗어 던지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에는 이미 날 선 짜증이 가득 실려 있었죠. 엄마, 나 지금 현장이라 진짜 바쁘다니까. 이따 저녁에 퇴근하고 내가 전화할게요. 응? 제발 좀. 나 지금 사람 죽게 생겼어. 수화기 너머로는 잠시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현장의 소음이 멀어지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깊은 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쇳소리 섞인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떼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얇은 유리 조각이 바스라지는 것처럼 위태로웠죠. 진우야. 밥은 챙겨 묵었나? 날이 많이 차다. 뜨신 거 챙겨 묵어라. 그 목소리가 왜 그리도 짜증이 났을까요? 당신 몸이 무너져 내리는 건 생각도 안 하고 40 넘은 아들놈 밥 먹었는지나 묻는 그 고지식함이 그날따라 저를 더 미치게 했습니다. 저는 제 고통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고 믿었던 오만한 자식이었습니다. 먹었어. 먹었다고. 엄마도 제발 쓸데없는 걱정 말고. 약 좀 잘 챙겨 먹고 누워있어요. 나 진짜 바쁘니까 끊어. 뚝 소리와 함께 통화가 종료되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투박한 사투리로 아들의 끼니를 묻던 그 낮은 목소리가 제가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무심하게 주머니에 쑤셔넣은 휴대폰은 그 이후로 다시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오후 내내 현장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꼬인 배차를 풀고 인부들을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숨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또다시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그 찝찝함을 덮어버렸습니다. 저는 늘 그런 식이었죠. 효도는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하는 것, 어머니는 늘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려주는 존재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날 밤 서울로 올라가는 퇴근길 차 안은 지독하게 막혔습니다. 붉은색 브레이크 등이 끝없이 이어진 강변북로 위에서 저는 문득 기이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13통. 어머니가 보낸 절박한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착한 동생 지수의 짧은 문자 한 통을 보았습니다.
오빠 엄마 가셨어. 지금 빨리 내려와.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세상의 소리가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풀리고 차창 밖으로 흐릿한 가로등 불빛들이 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슬픔보다 먼저 찾아온 건 비겁한 당혹감이었습니다. 아직은 아닌데 할 말이 산더미 같은데. 이번 주말에 내려가려고 했단 말이야. 하지만 죽음은 제 사정 따위는 조금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이별 앞에서 저는 그저 꽉 막힌 도로 위에 갇힌 무력한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차 안에는 에어컨의 기계적인 소음만이 가득했고 저는 한참 동안 가속 페달을 밟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마지막 통화 때 내뱉었던 날 선 말들이 칼날이 되어 돌아와 꽂혔습니다. 나중에라고 말했던 그 순간의 오만함이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그저 밥 먹었냐는 확인을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아들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듣고 싶으셨던 걸까요?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저는 마치 남의 일을 대하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에게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육개장을 나르고 모든 행위가 낯설고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어머니는 세상 걱정 하나 없다는 듯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국밥 장사를 하며 아들 공부시키느라 거칠어진 손마디를 감추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찍으신 그 사진. 그 미소가 마치 괜찮다, 우리 아들 바빠서 그랬지? 라고 말하며 저를 다독이는 것 같아 가슴이 더 쓰라렸습니다. 빈소 한 구석에서 넋이 나간 채 앉아있던 동생 지수는 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증오와 원망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지수는 어머니의 투병 생활 내내 곁을 지킨 유일한 자식이었습니다. 오빠는 참 대단해. 엄마가 숨이 넘어가면서도 오빠 번호를 눌렀는데 오빠는 끝까지 바쁘다는 핑계로 안 받았지? 엄마가 마지막까지 손에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어. 오빠가 다시 전화해 줄까 봐. 오빠가 사람이긴 해. 지수의 말이 독화살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조차 메말라버린 것처럼 속이 타들어갈 뿐이었죠. 장례식장의 매캐한 향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먼 파도 소리처럼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슬퍼할 자격조차 없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빴다는 핑계가 얼마나 구차한 것인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이유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발인까지 마친 뒤 저는 홀로 어머니의 낡은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경상도 변두리의 작은 소도시,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낡은 아파트 복도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현관 앞에 서자 낡은 철문 너머로 어머니의 채취가 배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도어락 번호를 누르는 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삐삐삐 무심한 기계음과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를 반긴 건 익숙한 사람 냄새, 그리고 어머니가 평생 써온 저렴한 분가루 냄새였습니다. 주인을 잃은 집은 시리도록 고요했습니다. 오후에 비스듬한 햇살이 먼지가 뽀얗게 앉은 거실 바닥을 길게 비추고 있었죠. TV 옆에는 제가 10년 전 첫 월급으로 사들인 낡은 라디오가 여전히 놓여 있었고 벽면 달력에는 제가 오기로 했던 날짜에 삐뚤삐뚤하게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우리 아들 좋아하는 갈비찜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심장 밑바닥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울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어머니의 빈자리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집안의 가구들은 모두 제자리에 있었지만 그 공간을 채우던 따뜻한 기운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어머니가 늘 앉아 계시던 소파에 움푹 팬 자국을 보니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텅 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인간이란 참 간사하고도 서글픈 존재입니다. 어머니를 땅에 묻고 돌아온 슬픔 속에서도 육체는 허기를 느끼고 살아있음을 증명하니까요. 사흘간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탓인지 갑자기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눈앞이 핑 돌며 몸이 휘청거렸죠. 저는 뭐라도 좀 먹어야겠다 싶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보냈던 그 좁은 주방. 싱크대 위에는 낡은 냄비 하나가 깨끗하게 닦인 채 엎어져 있었습니다. 평생 남의 배를 채워주는 국밥 장사를 하셨던 분답게 주방은 당신의 몸보다 더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을 거라 생각했던 냉장고였습니다. 그런데 냉동실 칸을 여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냉동실 안은 빈틈 하나 없이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얀 비닐팩들이 차곡차곡 마치 성벽처럼 쌓여 있었죠.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팩 하나하나에 붙어 있는 쪽지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투박하고 서툰 글씨.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을 다해 쓴 글자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우야, 밥 거르지 마라. 꼭 데워 묵어라. 꽝꽝 얼어붙은 그 수많은 팩은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습니다. 암세포가 온몸을 갉아먹는 고통 속에서도 진통제 없이는 단 10분도 앉아있기 힘들었을 그 몸을 이끌고 어머니는 무엇을 하셨던 걸까요? 주방의 뜨거운 불길 앞에 서서 며칠 밤낮을 보냈을 어머니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야가 급격히 흐릿해졌습니다. 냉동실의 차가운 냉기가 얼굴에 닿았지만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용암 같은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팩들을 하나하나 만져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국물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조금씩 덜어내어 담아낸 자식을 향한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엄마, 엄마, 이게 다 뭐야? 냉동실 문을 붙잡고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주방에 제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누구도 저에게 밥 먹었느냐고 묻지 않겠죠. 이제 다시는 그 누구도 저를 위해 이 뜨거운 불길 앞에 서지 않겠죠.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어머니가 남긴 차가운 곰국팩을 가슴에 품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밖에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주인 없는 집 안에는 오직 못난 아들의 통곡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싶었던 건 제가 밥을 먹었는지에 대한 단순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없는 세상에서도 제가 굶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마지막 확신이 필요하셨던 겁니다. 저는 그 깊은 마음도 모른 채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의 마지막 손길을 뿌리쳤던 것입니다. 냉동실 속에 가득한 곰국 팩들. 그것은 어머니가 저에게 남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보물지도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지도를 따라 어머니가 남긴 사랑의 흔적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냉동실의 차가운 냉기가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그 서늘한 기운은 주방의 정적과 만나 기묘한 안개를 만들어내는 것 같았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냉동실 칸을 빈틈없이 채운 하얀 팩들. 그것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었습니다. 기력이 다해가는 노모가 마지막 힘을 쥐어짜 올린 성벽이었고 홀로 남겨질 아들을 향한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맨 위에 놓인 팩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감촉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팩 겉면에는 투명 테이프로 비뚤비뚤하게 잘린 달력 종이가 붙어 있었죠. 그 종이 위에는 어머니의 투박한 글씨가 정성스레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야, 12월에 묵을 거. 파 많이 넣고 끼리라. 12월. 지금은 이제 막 10월의 끝자락을 지나고 있는데 어머니는 이미 아들의 겨울 끼니까지 준비해 두신 겁니다. 저는 홀린 듯 다음 팩을 꺼냈습니다. 한 칸 아래, 또 한 칸 아래. 꺼내면 꺼낼수록 제 가슴 속에는 무거운 바위덩이가 들어차는 기분이었습니다. 춘분, 고구, 심지어 내년 초여름의 날짜까지 적힌 팩들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신은 내일의 태양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는 처지에 아들의 1년치 끼니를 걱정하며 그 무거운 사골솥 앞에 서 계셨던 겁니다. 엄마, 도대체 이게 다 뭐야? 왜 이런 짓을 했어, 왜?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동생 지수였습니다.
장례식 내내 저를 원망하던 지수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지수 역시 어머니의 이 마지막 유산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빠, 지금 집이야? 냉장고 열어본 거야? 저는 대답 대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음 때문에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지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참아왔던 흐느낌을 터뜨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의사가 당장 입원해야 한다고, 지금 안 가면 길바닥에서 돌아가신다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엄마가 끝까지 고집을 부렸어. 우리 아들 밥할 줄 몰라서 굶어 죽는다고. 저거 다 채워놓기 전에는 절대로 병원 안 간다고. 오빠, 엄마가 그 며칠 동안 어떻게 버텼는지 알아? 가슴 한구석이 쩍하고 갈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췌장암 말기. 숨 쉬는 것조차 고통이었을 그 시기에 어머니는 불길 앞에 서 계셨던 겁니다. 진통제가 없으면 1분 1초도 견디기 힘든 통증을 참아가며 커다란 사골솥에 기름을 걷어내고 또 걷어냈을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엄마가 그랬어. 진우는 무뚝뚝해서 밖에서 치이고 와도 어디 말 한마디 못할 텐데 집에 와서 뜨신 국물이라도 한 그릇 묵어야 마음이 안 풀리겠냐고. 자기는 이제 국 끓여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라도 해놔야 눈을 감겠다고. 지수의 말이 독화살이 되어 꽂혔습니다. 저는 참으로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보름 동안 병원행을 거부하며 불길 앞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저는 강남의 비싼 일식집에서 거래처 사람들과 웃으며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좀 편찮으셔서 라는 말을 비즈니스 미팅의 사소한 변명으로나 써먹으면서 말이죠. 어머니의 주방을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타일 틈새에 튄 국물 자국, 기름기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인 국자, 그리고 구석에 놓인 커다란 사골솥. 그 솥은 어머니의 분신과도 같았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국밥 장사를 하며 저와 지수를 키워낸 그 솥이 이제는 주인을 잃고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그 솥을 바라보는데 어머니의 구부정한 뒷모습이 환영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주방은 평생의 전쟁터였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서 국밥 장사를 하며 어린 남매를 키워냈던 그곳. 당신의 무릎은 찬 바닥에서 시려갔고 손마디는 뜨거운 물에 불어터졌습니다. 그 고단한 세월을 견디게 한 유일한 힘은 내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죽음마저도 아들의 끼니를 챙기는 것으로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당신의 간은 이미 기능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자식의 간을 보호해줄 사골 국물만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저는 바닥에 흩어진 곰국팩들을 하나씩 다시 냉동실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흩어진 어머니의 영혼을 조심스럽게 모으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맨 안쪽 구석에서 조금 작은 비닐팩 하나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팩들과 달리 쪽지 대신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날 학사모를 쓰고 어머니와 나란히 서서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건강하셨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손을 제가 꼭 잡고 있더군요. 그 사진 뒷면에는 어머니의 비뚤비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새끼 진우야. 고생 많았다. 엄마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다. 밥 거르지 마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평생 무뚝뚝한 경상도 어머니로 사시며 한 번도 입 밖으로 내뱉지 않으셨던 그 말이 낡은 사진 뒷면에 눈물 자국과 함께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가슴에 품고 꺽꺽거리며 울었습니다. 텅 빈 집 안에 제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창밖에는 어느덧 어둠이 깊게 깔렸고 주인 없는 집의 공기는 시리도록 차가웠습니다. 후회라는 놈은 언제나 너무 늦게 도착합니다. 어머니가 병원 대신 주방을 선택했을 때 제가 그 전화를 단 한 번이라도 다정하게 받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엄마, 힘들면 그만해. 나 이제 어른이야. 라고 말해드렸더라면 어머니는 조금 더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을까요? 가슴을 쥐어뜯어도 소용없는 가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돈 버는 게 뭐라고, 현장이 바쁜 게 뭐라고 엄마 가는 길도 못 지켰을까. 엄마는 이렇게 내 1년 뒤까지 지켜주고 있는데 나는 엄마의 마지막 1분도 안 지켜줬네.
저는 절망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것은 단순히 먹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너를 버려도 엄마는 끝까지 내 편이다라는 무언의 응원이었습니다. 무너진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마법, 그것은 어머니가 정성껏 고아낸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상을 치르고 돌아와 이 텅 빈 집에서 무너져 내릴 것을요. 그래서 당신의 생명과 맞바꾼 이 온기를 냉동실에 비축해 두신 겁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집어들었던 12월에 먹을 거라고 적혀있던 팩 하나를 냄비에 넣었습니다. 아직 12월은 멀었지만 지금 제 마음은 이미 시베리아 한복판처럼 얼어붙어 있었으니까요. 꽝꽝 얼어붙은 얼음 덩어리가 냄비 바닥에 부딪히며 툭 하고 무거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양심을 때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칙 가스레인지 불을 붙였습니다. 푸른 불꽃이 냄비 바닥을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주방 조리대 앞에 멍하니 서서 그 국물이 녹아내리는 모양을 지켜보았습니다. 차가웠던 얼음 덩어리가 서서히 가장자리부터 녹아 투명한 액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윽고 보글보글 소리를 내며 생동감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아들의 마음을 살려내려는 어머니의 심폐소생술 같았습니다. 주방 가득 구수한 사골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저를 반기던 바로 그 평화로운 냄새였습니다. 이 냄새 안에는 어머니의 땀방울과 시장통의 소음과 저를 향한 끝없는 염려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물이 끓어오를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이 국물을 먹고 나면 정말로 어머니를 보내드려야 할 것만 같았거든요. 이 따뜻한 온기가 제 몸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어머니와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영원히 끊어질 것만 같아 저는 차마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냄비 속의 국물은 제 속도 모르고 팔팔 끓으며 하얀 거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 너머로 어머니의 환영이 보였습니다.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진우야 어서 묵어라. 식으면 맛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듯한 그 인자한 모습. 저는 그 환영을 향해 손을 뻗어보았지만 손끝에 걸리는 건 오직 뜨거운 증기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을까요? 당신이 남긴 이 마지막 밥상이 남겨진 자식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성찬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동시에 이 국물 한 모금이 저를 다시 숨쉬게 할 유일한 약이라는 사실도 어머니는 알고 계셨을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국자를 들었습니다. 하얀 김이 서린 국물을 그릇에 옮겨 담았습니다. 정갈하게 담긴 국물 위로 제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기름기 하나 없이 걷어낸 국물 위에 아들의 뒤늦은 후회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넘겼습니다. 뜨거운 기운이 목을 타고 내려가 위장에 닿는 순간 잊고 있었던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괜찮다, 다 괜찮다라고 말하며 제 등을 쓸어내리는 어머니의 거친 손길이었습니다. 따뜻해. 엄마, 너무 따뜻해.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이 국물 한 그릇에 엄마의 몇 시간이 담긴 거야? 엄마의 몇 끼니가 담긴 거야? 저는 밥 한 덩이를 말아 입안 가득 밀어 넣었습니다. 목이 메어 잘 넘어가지 않았지만 꾸역꾸역 씹어 삼켰습니다. 이것을 남기는 것은 어머니의 마지막 생명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었으니까요. 눈물과 국물이 뒤섞여 무슨 맛인지도 모른 채 저는 정신없이 그릇을 비워나갔습니다. 주방 창밖으로 밤하늘의 별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도 저 별 어디가에서 제가 밥 먹는 모습을 보고 계실까요? 아니, 어머니라면 별이 되는 대신 제 주방 구석에 따뜻한 공기가 되어 저를 지켜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릇 바닥이 보일 때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요. 어머니가 당신의 목숨을 깎아 만들어준 이 살아갈 힘을 헛되이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곰국은 단순히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제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였습니다. 어머니를 보내드린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무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경기도 안산의 그 먼지 날리는 건설 현장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투박한 작업화를 신은 제 모습은 일주일 전과 다를 바 없었죠. 하지만 제 가슴 안쪽에는 일주일 전에는 없던 묵직한 돌덩이 하나가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현장의 소음은 여전했습니다. 레미콘 트럭의 굉음, 인부들의 거친 고함, 자재들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금속음까지. 그 모든 것이 전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제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의 휴대폰을 자꾸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울리지 않을 우리 엄마라는 발신자명을 보며 저는 지독한 환청에 시달렸습니다. 진우야, 밥 먹었나? 그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작업 지시를 내리다가도 공정표를 확인하다가도 저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장례를 치르고 와서 기운이 없는 줄로만 알고 어깨를 툭툭 치며 위로를 건넸지만 그 위로가 오히려 독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위로받을 자격이 없는 놈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인부들은 땀을 닦으며 한바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도 그들 틈에 섞여 대충 한 끼를 때웠겠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홀로 현장 사무실 구석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쪽 보온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냉동실에서 가져온 곰국 팩 하나였습니다. 집에서 미리 데워온 그 국물은 아직 미지근한 온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하얀 국물을 쳐다보는데 갑자기 속이 뒤틀렸습니다. 이 국물을 먹으면 저는 힘이 나겠죠. 그 힘으로 오후 업무를 보고 돈을 벌고 또 하루를 살아내겠죠. 그런데 그게 너무나 죄스러웠습니다. 당신은 죽어가면서까지 자식의 하루를 걱정했는데 그 자식이라는 놈은 당신이 죽고 나서야 그 사랑을 연료 삼아 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엄마, 나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엄마는 숨도 못 쉬면서 이걸 끓였다는데 나는 이거 먹고 또 살 궁리나 하고 있네. 나 진짜 나쁜 놈이지? 그치 엄마. 내가 그때 전화를 한 번만 제대로 받았어도 엄마는 좀 덜 외로웠을까. 그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동생 지수였습니다. 오빠, 지금 어디야? 나 지금 엄마 집인데 오빠가 이삿짐 센터 불렀어? 왜 집 앞에 트럭이 와 있는 거야?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직 어머니의 물건들을 정리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무슨 소리야, 이삿짐이라니? 나 그런 적 없어. 현장이라 못 내려간다고 했잖아. 그럼 집주인은 왜 와서 짐 빼라고 난리인데. 보증금 정산 끝났다고 빨리 비워달라잖아. 오빠 상주 아니야? 이런 것도 처리 안 하고 뭐 했어? 엄마 유품들, 저 냉동실에 있는 국들 다 어쩔 거냐고. 당장 안 내려와? 머리를 한 대 엇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집은 전세였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사망했으니 당연한 절차였겠지만 저에게 그 집은 어머니의 마지막 숨결이 머무는 성지였습니다. 저는 그 길로 현장을 뛰쳐나와 고향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안산 그리고 다시 경상도 소도시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저는 핸들을 잡은 채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고향집 거실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집주인이라는 사내는 신발을 신은 채 거실을 활보하며 가구 여기저기에 스티커를 붙이고 있었고 지수는 그 옆에서 울며 불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이게 그냥 국인 줄 알아요? 우리 엄마 목숨이라고요. 함부로 건드리지 마시라고요. 아이스박스 가져올 때까지만이라도 전원 끄지 말라고요. 저는 달려가 지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집주인을 밖으로 내보내고 지수 앞에 섰습니다. 지수의 얼굴은 엉망이었습니다. 오빠인 저에 대한 원망과 엄마를 잃은 슬픔이 뒤섞여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풍선 같았죠. 오빠는 참 편하겠다. 현장 핑계대고 도망가 있으면 다야? 엄마가 남긴 저 국들 녹으면 다 끝장이야. 오빠가 엄마 전화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받았으면 엄마가 이렇게 외롭게 주방에서 쓰러지진 않았을 거 아니야. 엄마는 오빠 오기만 기다리다가 이 국물 식을까봐 계속 불 앞에 있었다고. 지수의 일깔은 제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전화를 외면했던 그 순간이 다시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지수는 거칠게 냉장고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이거 봐, 벌써 조금씩 녹고 있잖아. 집주인이 전기 끊는다고 난리쳐서 성애가 다 녹았어.
엄마가 이거 만들려고 자기 몸 타는 줄도 모르고 버텼는데. 오빠는 이거 다 먹고 나면 엄마 싹 잊어버릴 거지. 오빠는 늘 그랬잖아. 엄마한테 받기만 하고 한 번도 엄마 마음 들여다본 적 없잖아. 지수는 미친 듯이 냉동실 속의 곰국 팩들을 꺼내 거실 바닥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꽝, 꽝 소리를 내며 얼어붙은 팩들이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지수를 말렸지만 지수의 기세는 무서웠습니다. 그러다 팩 하나가 날카로운 가구 모서리에 부딪히며 비닐이 찢어졌습니다. 살짝 녹아있던 국물이 바닥으로 새어나왔습니다. 하얀 국물이 낡은 장판 위로 번져나가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국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것이 어머니가 흘린 마지막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당신의 정맥에서 뽑아낸 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만해. 지수야, 제발 그만해. 오빠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다고.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비닐팩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새어나오는 국물을 막아보려 했지만 제 손가락 사이로 따스하고 구수한 어머니의 정성이 허무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차가운 국물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잃은 게 아니라 제 무관심으로 어머니를 서서히 죽여오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부모님이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사랑을 뒤로 미루죠. 하지만 죽음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바닥에 번진 국물을 닦아내며 저는 제 비겁함을 닦아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닦아낼수록 어머니의 빈자리는 더 선명해질 뿐이었습니다. 지수도 힘이 빠진 듯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남매는 주인을 잃은 텅 빈 집에서 어머니가 남긴 차가운 곰국 팩들 사이에 앉아 서로의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고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내일이면 이 집을 비워줘야 하고 저 냉동실 속의 곰국들은 갈 곳을 잃게 될 처지였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왜 나한테 전화를 13번이나 했을까? 왜 끝까지 안 받는 아들놈 번호를 계속 눌렀을까? 아마 엄마는 알고 있었던 거야. 자기가 가고 나면 내가 이렇게 무너질 거라는 걸. 그래서 그 전화를 통해서라도 나를 붙잡고 싶었던 거야. 밥이라도 먹어야 내가 살지 않겠냐고.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저는 지수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는 제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남긴 이거. 오빠가 서울로 다 가져갈게. 하나도 안 버리고 내가 다 먹을게. 이거 먹고 나 진짜 사람답게 살아볼게. 엄마가 나한테 준 마지막 기회잖아. 나 이제 도망 안 가. 하지만 현실적인 위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서울의 좁은 원룸 그리고 잦은 지방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제 생활 패턴 속에서 이 많은 곰국팩을 온전히 보관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집주인은 당장 오늘 밤 안으로 짐을 빼지 않으면 용역을 부르겠다고 협박하고 있었죠. 저는 어머니의 낡은 사골솥을 바라보았습니다. 검게 그을린 그 솥은 평생 어머니의 고단함을 묵묵히 지켜봐 왔던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서 장사를 시작할 때부터 제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리고 제가 첫 직장을 그만두고 방황할 때도 어머니는 늘 저 솥 앞에 서 계셨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솥과 함께 어머니의 모든 흔적을 제 삶으로 옮겨오기로요. 비록 그것이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운 짐이 될지라도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저는 지수와 함께 어머니의 유품을 하나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장롱을 열자 어머니가 아껴 입으시던 외출복 한 벌이 나왔습니다. 옷가지들을 박스에 담을 때마다 어머니의 분가루 냄새와 오래된 나프탈렌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냉장고 밑바닥을 비우던 순간 저는 냉동실 가장 깊숙한 곳 얼음 사이에 끼어있던 빛바랜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수첩은 비닐로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마자 제 이름 석자가 빼곡하게 적힌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장부도 일기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들 진우만을 위한 관찰 기록이었습니다. 3월 15일 진우 현장 나가는 날. 비 온다는데 무릎 조심해야 할 텐데. 전화하니 바쁘단다.
8월 10일 폭염주의보. 우리 아들 땀 많이 흘릴 텐데. 기운 차리는 국물 좀 고아줘야겠다. 10월 2일 아들이 목소리가 안 좋다. 무슨 일 있나? 물어보고 싶은데 싫어할까봐 참았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 날짜조차 적히지 않은 그곳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펜을 쥘 힘조차 없을 때 남긴 듯 글씨는 엉망으로 뭉개져 있었습니다. 진우야, 엄마는 이제 불 앞에 서는 게 힘들다. 그래도 내가 올 때까진 이 국물 안 식히고 기다릴게. 사랑한다, 내 아들. 밥 거르지 마라. 그 글자를 읽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거실 바닥에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걸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심장을 태워 아들의 밥상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위기는 절정을 향해 치달았고 저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슬픔의 침잠에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이 뜨거운 유산을 품고 다시 일어설 것인가. 창밖으로 차가운 새벽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는 어머니의 수첩이, 제 가슴에는 어머니의 공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나 엄마 국물 다 먹고 나서 엄마가 못다 산 시간까지 다 살 거야. 엄마가 나한테 준 건 국물이 아니라 다시 살아보라는 명령이야. 저 멀리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집은 이제 비워줘야 했지만 제 마음속 냉장고는 이제야 어머니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저는 그 새벽녘에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사골솥을 서울의 제 좁은 자취방으로 옮겨왔습니다. 경상도 소도시의 낡은 아파트에서 서울의 삭막한 원룸까지 몇 시간을 달려온 공국 팩들은 다행히 아이스박스 안에서 그 형태를 꿋꿋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팩들을 하나하나 꺼내 제 작은 냉장고에 옮겨 담았습니다. 텅 비어있던 냉장고가 어머니의 사랑으로 가득 차오르는 것을 보며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제 어깨를 짓누르는 무겁고도 거룩한 책임감이기도 했습니다. 이 국물들은 이제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제가 어머니를 대신해 지켜내야 할 삶의 조각들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에는 아직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감돌고 있었죠. 저는 냉동실에서 공국 팩 2개를 꺼냈습니다. 냄비에 담아 서서히 끓이자 집 안가득 구수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그 냄새는 어머니가 주방에 계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뜨겁게 달궈진 국물을 커다란 보온통에 정성스럽게 나누어 담았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제가 일하는 안산의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현장의 아침은 여전히 차갑고 매몰찼습니다. 공사장의 감도는 새벽 공기는 살을 애는 듯 날카로웠고 현장 바닥에 깔린 먼지는 인부들의 거친 숨소리와 뒤섞여 뿌연 안개를 만들고 있었죠. 인부들은 두꺼운 점퍼 차림으로 어깨를 한껏 움츠린 채 낡은 자판기 앞에서 믹스커피 한 잔으로 위장의 허기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일주일 전 배차 문제로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멱살을 잡으려 했던 최 씨 아저씨도 보였습니다. 최 씨 아저씨는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홀로 상경의 타지 생활을 하며 고된 일을 도맡아 하는 분이었습니다. 늘 미간을 찌푸린 채 인상이 굳어 있었고 말투는 가시 돋친 듯 거칠어 현장에서도 모두가 기피하는 대상이었죠. 저 역시 아저씨와 마주치는 게 늘 껄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아저씨의 굽은 등이 어머니의 구부정한 뒷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컨테이너 사무실 구석에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켰습니다. 보온통에 담아온 곰국을 냄비에 붓고 다시 끓이기 시작하자 삭막하기만 했던 사무실에 사람 사는 냄새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아침부터 현장에서 누가 정신없이 국을 끓이고 있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최 씨 아저씨가 코를 킁킁거리며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쑥스럽게 웃으며 국자를 들고 아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최 씨 아저씨 일찍 오셨네요. 어머니가 저 먹으라고 남겨주신 곰국인데 양이 꽤 많아서요. 날도 이렇게 추운데 시작하시기 전에 한 그릇 드시겠어요? 속이 뜨끈해야 일도 잘 되죠. 최 씨 아저씨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이 양반이 웬일인가 하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 냄새를 이기기는 힘들었나 봅니다. 아저씨는 이내 못 이기는 척 자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저는 갓 지은 밥 한 덩이를 말아 뜨거운 국물과 함께 아저씨 앞에 놓아드렸습니다. 아저씨는 투박하고 갈라진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물을 한 모금 크게 들이켰습니다. 순간 사무실 안에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저씨의 숟가락질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아저씨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아저씨의 주름진 눈가에 이슬 같은 무언가가 맺히더니 이내 툭 하고 국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거 우리 어머니가 해주던 맛이랑 똑같네. 김 소장, 이거 소금 간 안 한 거지. 우리 엄마도 꼭 이렇게 싱겁게 구워주셨거든. 사골은 그래야 진국이라고, 소금은 나중에 내 입맛에 맞게 넣어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는데 일주일 전 저에게 육설을 퍼붓던 거친 사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향에 두고 온 노모를 그리워하고 평생 자식 위해 희생한 어머니를 추억하는 나이든 아들만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췌장암의 고통을 진통제로 눌러가며 며칠 밤낮을 뜨거운 불길 앞에서 사투를 벌이며 남긴 이 국물은 단순히 제 배를 채우기 위한 물리적인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세상에 홀로 던져져 상처받은 모든 이들을 위로하고 안아주려는 정의 결정체였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아들이 이 험한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치이지 않기를, 이 따뜻한 국물을 나눠 먹으며 사람의 온기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마지막까지 간절히 바라셨던 겁니다. 그 국물 한 모금이 최 씨 아저씨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어머니의 곰국을 챙겨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최 씨 아저씨 한 명뿐이었지만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1명, 2명. 인부들이 작업 시작 전 제 컨테이너 사무실로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삭막하기만 했던 건설 현장의 아침 분위기가 거짓말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기 압박 때문에 날카로운 고함이 오가던 현장에는 대신 서로의 건강을 묻고 국물 맛 끝내준다며 엄지를 치켜 세우는 따뜻한 대화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보고 있어? 엄마가 남긴 국물 덕분에 이 거친 현장 사람들이 웃어. 나보고 김 소장님이라고 딱딱하게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줘. 엄마가 나한테 주고 간 건 단순한 밥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인생의 지도였나 봐. 하지만 제 마음속에 남은 가장 크고 무거운 숙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동생 지수와의 화해였습니다. 장례식 내내 저를 원망하며 차가운 시선을 보냈던 지수. 저는 퇴근길에 큰 용기를 내어 지수를 불렀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마치 남보다 못한 사이처럼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가방에서 꺼낸 보온병을 열고 어머니의 곰국 한 그릇을 정성스럽게 담아 지수 앞에 내놓았습니다. 지수야, 너도 알다시피 오빠가 참 못났잖아. 엄마 전화도 안 받고 너 혼자 그 힘든 간병 고통 다 짊어지게 하고 오빠가 정말 미안하다. 이 국물 엄마가 마지막까지 너한테도 꼭 먹이고 싶어 하셨을 거야. 우리 오늘은 같이 먹자. 지수는 숟가락을 들지 않은 채 한참 동안 국물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릇 너머로 지수의 눈에 붉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 나 사실 엄마 원망 많이 했어. 왜 죽어가면서까지 내 걱정은 안 하고 오빠 전화만 기다리냐고. 나도 엄마 자식인데.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해주냐고. 그런데 이 국물을 보니까 이제 알겠어. 엄마는 오빠가 아니라 우리 남매가 이렇게 마주 앉아 밥 한 끼 나누길 바라셨던 거야. 우리가 서로 미워하지 말고 엄마 없어도 든든하게 서로 의지하며 살라고. 이 국물로 우리를 묶어주신 거였어.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저를 향해 아주 작고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수년간 쌓여왔던 남매 사이의 깊은 앙금을 눈 녹듯 사라지게 하는 기적 같은 봄볕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곰국을 사이에 두고 밤늦도록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꺼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시장통에서 국밥을 팔 때 얼마나 억척스럽게 소리를 지르셨는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매를 들고 뒤돌아 우셨는지. 슬픔은 어느덧 웃음이 섞인 그리움으로 변해갔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사실 거창한 말이나 화려한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을 나누고 서로의 젖은 눈을 맞추며 묵묵히 밥을 씹어 삼키는 것. 그것이 어머니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삶의 가장 위대한 진리였습니다. 저는 냉동실의 공국팩이 하나둘 줄어드는 것이 못내 아쉬웠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에 거대한 구멍이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촘촘히 메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장의 일도 신기하게 술술 풀려나갔습니다. 인부들은 마치 자기 집을 짓는 것처럼 정성을 다해 벽돌을 쌓았고 그 까다롭던 공정도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준공을 며칠 앞둔 어느 늦은 저녁, 저는 어머니의 낡은 사골솥을 꺼냈습니다. 싱크대에서 수세미로 솥에 검게 그을린 자국들을 하나씩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솥 바닥에 그 흐름을 문지를 때마다 시장 바닥에서 평생을 보낸 어머니의 고단했던 생애가 제 손바닥의 감각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솥은 점점 본래의 빛을 되찾아갔고 제 마음속의 죄책감도 조금씩 씻겨 내려갔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어머니는 비록 제 곁을 떠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당신이 남긴 이 국물 한 방울, 이 낡은 솥 하나를 통해 저는 타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소중한 혈육과 화해했으며 무엇보다 제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공국이 딱 3팩 남았어. 그런데 나 이제 예전처럼 무섭지 않아. 엄마가 주고 간 이 따뜻한 마음, 내가 이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주며 살게. 엄마가 솥 앞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도 내 세상을 따뜻하고 견고하게 지켜낼게. 고마워요, 엄마. 주방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공국이 담겼던 그릇은 비어 있었지만 제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게 차올랐습니다. 삶은 여전히 고달프고 치열한 전쟁터겠지만 이제 저에게는 결코 식지 않을 어머니의 영원한 온기가 심장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흘러 차가운 겨울바람 대신 코끝을 간지럽히는 따스한 봄바람이 현장의 흙먼지를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안산의 신축 빌라 현장은 이제 모든 공정을 마치고 준공 검사만을 앞두고 있었죠.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늘 날이 서 있었고 세상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듯 인상을 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완공된 건물 앞에 선 제 얼굴에는 미미한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김 소장, 사람이 참 많이 유해졌어라고요. 그 변화의 시작은 제 냉장고 속 작은 비닐팩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냉동실 구석에는 딱 하나의 팩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의 생명을 깎아 고아낸 수십 개의 공국팩 중 가장 마지막 남은 한 그릇. 초여름에 땀마이 흘릴 때 묵으라고 적혀있던 그 팩이었습니다. 저는 그 팩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을 먹고 나면 정말로 어머니와 연결된 마지막 끈이 사라질 것만 같아 며칠을 망설이고 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이 국물을 아끼며 슬퍼하는 것보다 맛있게 비우고 씩씩하게 문 밖을 나서는 것을 더 바라실 거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냄비에 마지막 공국을 부었습니다. 치익 소리와 함께 파란 불꽃이 피어오르고 익숙한 그 구수한 향기가 집 안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이 냄새는 저에게 슬픔의 상징이 아닙니다. 저를 일으켜 세우는 응원의 향기이자 세상 어디에 있든 저를 지켜주는 어머니의 품 냄새입니다. 국물이 끓는 동안 저는 어머니의 유품 중 마지막까지 남겨두었던 그 낡은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제는 외울 정도로 읽고 또 읽은 페이지들이었지만 볼 때마다 새로운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수첩의 뒷장,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작은 메모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새끼 진우야. 인생은 국 끓이는 거랑 똑같다. 처음에는 부유물도 생기고 기름기도 뜨지만 그거 다 걷어내고 묵묵히 기다리면 결국 맑고 깊은 진국이 되는 법이다.
내 인생도 지금은 좀 뿌옇고 힘들어도 엄마가 다 기도하고 있으니 걱정 마라. 너는 내 아들이잖아. 엄마. 이제 알겠어. 엄마가 왜 그렇게 불앞을 못 떠났는지. 내 인생의 기름길을 엄마가 대신 다 걷어내주고 싶었던 거지. 내가 맑은 진국처럼 살 수 있게 엄마가 대신 뜨거운 불길 다 견뎌준 거지.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성스럽게 밥을 말아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뜨거운 온기가 온몸의 신경을 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곰국을 다 먹어갈 무렵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생 지수였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밝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오빠, 오늘 엄마 보러 갈 거지? 내가 꽃 좀 준비했어. 오빠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좀 했으니까 이따가 만나서 같이 가자. 엄마가 우리 둘이 손잡고 오는 거 보면 정말 좋아하실 거야. 그래, 지수야. 고생 많았다. 오빠가 금방 갈게. 엄마한테 할 말이 아주 많아. 우리는 어머니가 잠들어 계신 수목장 공원을 찾았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나무 아래 어머니의 이름 석자가 새겨진 작은 명패가 저희를 반겼습니다. 지수는 준비해온 안개꽃과 장미를 놓았고 저는 집에서부터 정성껏 끓여온 저의 첫 곰국 한 그릇을 제기에 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낡은 사골솥에 제가 직접 시장에 가서 사골을 고르고 피물을 빼며 사흘 밤낮을 고아 만든 국물이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렀고 어머니가 해주신 맛에는 한참 못 미쳤지만 국자를 저을 때마다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골은 3번 고아야 한다는 그 투박한 가르침을 되새기며 저 역시 누군가를 위해 정성을 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엄마, 내가 직접 끓여봤어. 엄마 맛은 안 나는데 그래도 정성은 가득 담았어. 나 이제 엄마 걱정 안 시킬게. 밥 잘 먹고 사람들도 사랑하고 지수랑도 사이좋게 지낼게. 엄마가 나한테 준 그 뜨거운 사랑, 나만 갖지 않고 세상 사람들한테 조금씩 나눠주며 살게.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제 뺨을 스쳤습니다. 오냐, 내 아들 장하다라는 환청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지수와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더 이상 후회와 눈물만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을 향한 약속의 자리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존재라고요. 당신들은 몸이 부서지고 영혼이 타들어가도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숟가락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바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죠. 하지만 그 당연함이 사라진 뒤에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를 지탱해온 것은 대단한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어머니가 차려준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었다는 사실을요. 집에 돌아온 저는 텅 빈 냉동실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다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아닌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음식들로요. 지수에게 보낼 국거리, 현장 식구들과 나눠 먹을 반찬들, 그리고 저 자신을 응원하는 소박한 끼니들. 엄마, 냉동실 문을 열 때마다 엄마가 보여. 나를 향해 웃어주던 그 얼굴, 바쁜 아들 뒤에서 말 한마디 못 건네고 전화를 만지작거리던 그 손마디. 이제는 외면하지 않을게.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 내가 챙겨야 할 마음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안아주며 살게. 어느덧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주방 한 구석에 놓인 어머니의 낡은 사골솥을 어루만졌습니다. 이제 이 솥은 제 인생의 가보가 되었습니다. 고단할 때마다, 세상이 무겁게 느껴질 때마다 저는 이 솥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정성을 다해 인생의 진국을 고아낼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냉장고에는 어떤 사랑이 보관되어 있나요? 혹은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떤 온기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사랑한다는 말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밥 먹었니? 라는 그 따뜻한 물음 한마디, 정성껏 끓여낸 국 한 그릇. 그것이 우리가 이 삭막한 세상을 버티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오늘 밤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짜증 섞인 나중에라는 말 대신 엄마 밥 맛있게 먹었어. 고마워라는 다정한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어머니에게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이 될 것입니다. 저처럼 너무 늦게 깨닫지 마시길, 어머니의 전화를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마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엄마, 나 오늘 밥 정말 잘 먹었어. 내일도 모레도 씩씩하게 잘 먹고 잘 살게. 사랑해, 엄마. 화면은 서서히 어두워지며 어머니의 낡은 사골솥 위로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장면에서 멈춥니다. 그 위로 자막이 흐릅니다. 당신이 먹는 밥 한 그릇에는 누군가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